안녕하세요. 아이디 부동산의 권상환 대표입니다. 네. 오늘은 카톡 오셨나요? 좋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 빌딩을 거래하면서 필수적인 어떤 세무 지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사무세무법인 대표님 정혜란 대표님 모시고.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신도림에서 세무사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정혜란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미인 세무사님이시고요. 예. 현업을 직접 하시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엄청 일을 꼼꼼하게 잘 하십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일도 많이 하시고 하셔갖고 저희가 특별히 오늘 모셔서 세법에 대해서 좀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할 주제는 크게 그 빌딩 거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취득세, 그리고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크게 이 세 파트 정도로 펼쳐서 부가세나 포괄양도 계약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크게 이렇게 총 5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무사님, 일단 저희가 이렇게 빌딩을 거래하다 보면은 법인에서 이제 많이 이제 취득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법인이 지금 주택을 사서 그걸 용도 변경해서 이렇게 취득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이 법인을 주택 취득할 때 그 세율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작년 8월 12일부터 취득하는 분에 대해서, 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해서 증여 취득이건 유상 거래로 취득하는 경우는 다 중과하는 걸로 이게 변경이 됐죠. 그러니까 다 합해서 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합해서 총 13.4% 적용되고, 그게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13.4% 중과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법인 주택 취득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이거를 개인들이 하도 취득을 많이 하니까 이제 여러 다주택인 사람들이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해서 법인으로 주택을 이제 취득하는 경우가 이제 많았었거든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많았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니 이제 국가에서는 이게 법인으로 다 취득을 하니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다 돌려보니까 본인 개인 주택을 법인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서 법인은 지금부터 이제 그때 8월 12일부터는 법인이 주택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중과를 하겠다라고 변경했죠. 그래서 법인 설립해놓고 못하신 분들도 많죠. 주택을 등기 전 하셔야 되는데 못했던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 그러면 일단 법인 취득세는 그렇고요. 네. 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들, 사실 저희가 이제 꼬마 빌딩이라는 걸 많이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꼬마 빌딩 건물에 대해서 취득세는 지금 법인과 개인은 어떻게 좀 다른가요? 주택 외에 그 나머지 기타 건물에 대해서는 중과하는 게 없어요. 그래요? 변경된 건 없고, 저희가 알고 있는 4.6%, 개인이건 법인이건 다 4.6%로 동일합니다. 그 법인들이 또 이게 취득할 때 그 중과되는 어떤 법인들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요건들이 어떻게 지금 되는 거죠? 중과된 요건 상황들이? 이제 법인이 취득할 때 중과되는 거에 제일 먼저 이제 중점적으로 보아야 될 게 법인 설립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설립 시점. 설립 시점이 제일 중요해요. 5년이 지난 지 5년 이내인지가 우선 제일 중요하고, 5년이 지났으면 중과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5년 이내인지요. 이 경우에는 이제 중과가 적용이 되고, 두 번째로 그럼 뭘 볼 것인가? 두 번째는 법인 본점 위치랑 그다음에 부동산 취득 위치. 그 두 개가 만약에 수도권 감일억제권 역이다. 그러면은 중과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법인 소재지가
감일 억제권역이 아니다. 네, 그럼 예. 중과 안 돼요. 아, 법인 본점 위치가 본점 위치가. 아, 예, 그러니까 예. 수도권, 서울시, 인천, 경기 예, 예. 이 지역 외에서 만약에 그 법인 본점 소재지가 있다. 그럼 중과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취득한 부동산이 네, 예. 그 수도권, 감일 억제권역 외에 네. 있으면 그것도 중과는 안 되죠. 아. 예. 근데 사실 저희는 보통 지금 이 마포 네. 또 서울 중심권 안에 있기 그렇죠. 때문에 다 중과 된다고. 다 중과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5년 이내 법인이면 이제 그 서울에서 그 취득을 하게 되면 중과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5년 이상이 된 법인 상관없고. 아, 예, 그러니까 예. 그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이제 5년이 지난 법인인지 이내인지만 먼저 제일 우선 체크해 보시고 예, 고려해서 취득하시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중과되면은 지금 뭐 네. 맥시멈으로 뭐 9.4%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렇죠. 거예요. 9.4%까지. 예, 알겠습니다. 네. 이런 거 좀 저희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네 번째로 상가주택 취득을 할 때요. 네. 그러니까 상가주택이라고 하면 건물이 있으면 1층부터 2층까지는 근생이고 네. 뭐 3층, 4층은 이제 주택으로 되어 있는 이런 건물들을 이제 통상 상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가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뭐 주택분이 있고 건물분이 이렇게 네. 따로따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걸 다 합쳐서 나오는 건지 어떻게 지금 기준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건물을 보통 파실 때 통으로 상가 부분 얼마, 주택 그렇죠. 부분 얼마 이렇게 정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거래 가액을 정하시는데 네. 이제 이런 경우에 주택 세율과 그 상가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네. 안분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안분하는 기준이 이제 처음 제일 우선적으로는 이제 그 계약하실 때 안분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 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감정 평가가 있다. 그죠? 우리가 그 뭐 감정 평가를 받아서 거래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금액이 있다고 하면 감정가액이 두 번째로 적용이 되시고요. 근데 감정가액도 잘 안 하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기준시가 기준으로 해서 그 거래가액을 쪼개죠. 이제 쪼갤 때는 저희가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그 고시하는 가액이 있으세요. 그 가액을 조회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는 고시가 안 되는 경우가 제일 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준시가를 뽑아야죠. 그 산출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조회 발급이라는 데가 있어요. 조회 발급 쪽에 들어가서 기준시가라고 돼 있는 쪽으로 들어가서 그 계산을 해내야 돼요. 이제 용도나 뭐 위치 지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기준시가를 산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나오면 그 기준시가 기준으로 저희가 안분을 해서 주택 취득세율 적용 따로따로, 그러니까 상가 따로 그 주택 따로 산출을 해요. 제가 이거 해봤거든요. 국세청 사이트라서 어렵더라고요. 이거 일반인들이 할 수 있을까? 근데 일단 건축물 대장을 발급을 하셔야 돼요.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을 발급을 하시고 그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그 우리가 이제 그게 용도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에 다 나오거든요. 그게 뭐 건생인지 주택인지 나오니까 그거를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위치 지수는 이제 개별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 두 가지 자료를 이제 먼저 발급을 해서 그거를 기준시가 들어가서 그 시키는 대로 일단 입력을 하시면 돼요. 안 해보셔서 그렇지 이제 하다 보면, 근데 저번에 대표님도 한번 해보셨는데 거의 맞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렵다고 하셨지만 거의 맞으셨어요. 어려웠어요. 이게 근데 그 양도세랑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이 많으면 주택 아니냐 이렇게 상담을 할 때 그거 양도세에서 해당되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올해 취득세 그거는 이제 양도세 할 때 양도세를 어떻게 낼 것인가 할 때 기준인 거고, 취득세 할 때는 무조건 상가 따로 취득세 그거 주택 따로 하죠. 왜냐면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 상담할 때 많이 헷갈려 하셔갖고 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또 알고 오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다섯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오피스텔을, 그러니까 오피스텔권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리자면요. 오피스텔은 이제 주거용이 있고 업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거기에 대해서 이 취득세 차이점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예, 네네. 그게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음. 굉장히 이제 모르시는 네.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예, 이렇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니 이건 네. 그럼 주택으로 해서 취득세가 그렇죠. 과세가 될 거라고 예.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 그 등기부등본 발급해 보시면 음. 주거용 오피스텔은 근생으로 돼 있으세요. 아, 근생. 그래요? 네. 아. 근생으로 돼 있으셔서 네. 그 주택으로는 가세되는 게 아니라 근생으로 가세가 돼요. 아, 근데 취득 시점에 예. 근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 그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예, 예. 내가 이걸 주택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예, 예. 그냥 기본 4.6% 부과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주거용을 취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는 그렇죠. 주택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예. 하고 예. 이제 두 채가 되면 중과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알고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 부분은 그 중과되지 않고 일단은 근생으로 아. 해서 4.6% 부과돼요. 그래서 일단 공부상 기준으로 공부상 한다는- 기준으로 예. 얘는 부과가 되고 예,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작년부터 지금 바뀐 법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맞아요. 내용인 거죠? 그게? 이게 참 예. 법이 복잡해가지고 예. 주거용 오피스텔을 음. 그러니까 2020년 8월 12일 이후 네. 취득한 분부터는 예. 다른 주택,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이 아니라 오피스텔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중과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다른 주택을 취득했을 때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이제 주택수에 포함하겠다는 거죠. 이게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 다른 주택을 만약에 취득을 한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네. 주택수에만 포함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주택수에를 포함돼서 만약 예를 들어서 집이 지금은 없었어요. 근데 음. 오피스텔 주거용 한 채 있었고 다른 주택을 취득을 한다. 이럴 네. 때는 이제 오피스텔 주거용 그거를 주택수에 포함해서 이주택자가 되는 거죠. 뭐. 네, 그렇게 하겠다라고 작년에 바뀐 거죠. 그 오피스텔 주거용을 그거를 취득할 때는 중과는 그렇죠. 안 되고 이게 이게 있고 다른 주택 취득할 때 주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주택자가 된다. 네, 이 말씀이시구나. 네, 네. 예. 오피스텔에 주택수 제외되는 또 항목이 하나 있는데. 네네. 예. 이런 경우에도 이제 아까 전에 주택수에 포함한다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오피스텔 주거용이 시가 표준액으로 1억 이하면 1억 이하면? 얘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있어요. 그러니까 1억 네. 이상을 사는 오피스텔만 얘기한 거구나. 네네. 1억 이하면은 걔는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판단하겠다. 이러니 일반 분들이 이거 다 알겠어요, 이거. 네, 이거는 이제 구청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고 그래도 진행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1억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이주택자가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정리를 하자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취득세에서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요. 이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재밌는 상담인데, 자기 이제 가족들이 주택수가 많으니까 가족들끼리 법인을 만들어서 주택을 구입할 때 그때 절세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는 상담을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받아봤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법인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아까 제가 중과 13.3% 네. 된다고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이게 양도할 때 저희가 이제 법인이니까 법인세를 내시잖아요. 그렇죠. 차익이 나면 법인세 기본 뭐 10%에서 25% 해서 법인세를 내는데 또 양도 차익,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플러스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 또 추가가 돼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45%까지 물 수 있겠죠. 주민세까지 합하면은 뭐 거의 뭐 50% 되는 그러면은 개인과 법인 간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개인이 다주택자가 되면 양도할 때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차라리 법인을 만들어서 하면은 그쪽은 다주택자가 포함이 안 되니까 세금 적게 내지 않겠냐. 적게 내지 않겠냐. 이런 의미로 이제 법인 가족법인 만들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별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뭐 예, 세율이 크게 차이가 없죠. 차이가 근데 없겠다. 이게 예. 그래서 법인 이게 예전에는 중과되지 음. 않았을 때는 이게 가능했죠. 아. 법인을 설립을 해서 네, 취득세도 네. 낮았었고. 예. 근데 지금은 법인으로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지 아, 않을까요? 그리고 그 이제 법인의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부과도 할 거 아니에요, 주택이니까. 네, 예, 예, 예. 근데 우리가 개인들 같은 경우는 종부세 부과할 때 네. 그 공제해주는 금액이 있거든요. 예, 예. 개인 같은 경우, 주택 같은 경우는 뭐 한 채이면 9억 공제, 그렇죠. 그 다음에 예. 뭐 6억 공제, 예, 뭐 예. 이런 게 있는데 법인은 공제를 아예 안 해줘요. 아. 그러면 무조건 종부세는 나온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보유하면서의 크게 이점은 없는 것 같네요. 보유하는 데 좀도 없고. 네, 그러니까 네. 결국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네요. 그쵸. 음. 예전에는 괜찮았지만 이제는 예전에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네. 그닥 예.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번에 한번 오셔서 상담하신 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일단 저희가 취득세까지 잠깐 해봤고요. 이게 여기서 좀 얘기가 기니까 여기서 1편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또 2편 다시 준비해서 영상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우리 사무법인 사무사 정혜란 사무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